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평창 최경영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이죠. 9월 30일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가을바람이 썰렁해지면서 희망퇴직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G마켓이 2021년 신세계그룹 인수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사내 임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하고요. 쓱닷컴도 한 3, 4일 전에 비슷한 소식을 올렸었죠. 막 2년 차 이상만 되면 희망퇴직 실시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희망퇴직 실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지마켓이나 쓱닷컴 같은 경우는 정용진 부회장 거잖아요. 그 정용진 회장이 지마켓 인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희망퇴직 실시한다는 게 상당히 저로서는 의미가 남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용진 회장이 지금까지 물려받아서 이병철, 이건희, 그 다음에 이제 회사들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정용진 씨가 물려받았죠. 그러니까 정용진 씨도 재벌 3세입니다. 분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분스, 부츠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리브영 한참 잘 나갈 때 지금은 CJ가 올리브영 론칭 잘해서 완전히 이제 잡았죠. 근데 요 올리브영을 어떻게 좀 그 대적해 보고자 분스를 2012년인가 그 1호점을 오픈을 했고 정용진 씨가 한 게 2015년에 사업 철수를 했죠. 부츠는 2017년에 1호점을 오픈했고요. 2020년에 또 3년 만에 사업 철수를 했습니다. 피코크라고 기억나시죠?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피코크 왜 식품 PK 피코크 가끔 저도 사 먹었어요. 그 육개장은 맛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듭니다. 2018년에 1호점을 오픈했고요. 2020년에 뭐 3년 주기설입니까? 무조건 3년 있으면 사업 철수하는군요. 예. 피에로 쇼핑 2018년에 1호점 오픈했고요. 2020년에 사업 철수했습니다. 제주 소주 진로 하이트 진로에 대항해서 우리가 유통을 잡고 있으니까 아예 소주 만들기는 쉽겠지. 2016년에 제주 소주를 인수를 했습니다. 제주 소주 인수해서 2021년에 요건 한 5년 갔네요. 기업을 청산했습니다. 이게 정용진의 성과입니다. 네. 이 정도면 말이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 보세요, 주가. 그리고 하는 짓 보세요. 기업 경영에는 신경 안 쓰고 멸치하고 땅콩 사러 막 다니잖아요. 그럼 멸콩 올리고. 이 유통사업을 거기다가 본인이 무슨 뭐, 그래요. 그런 사람 있죠. 저기 일론 머스크도 그래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천재야. 예? 천재예요. 사업적인 포착,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물려받았습니까? 뭘 물려받아서 그렇게 지금 됐어요? 엄청난 세계적인 재벌이 됐습니까? 본인이 뚫었잖아요. 본인이 뚫어서 본인이 조그만한 통신회사 비슷한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소프트웨어 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컸잖아요. 정용진은 뭘 했지? 신세계에. 근데 정용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는 없어요. 희한해. 삼성 한번 볼까요? 삼성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삼성이 말이죠. 이런 뉴스가 나오면 1년 후쯤부터 뭔가 개선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익이랄지 뭐 영업이익이랄지 실적이랄지 매출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 그 다음에 모바일 휴대폰이 있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가전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가전은 원래부터 뭐 브레이크 이븐 정도, 그 다음에 뭐 좀 안 될 때는
마이너스 한 3천억, 좀 잘 될 때도 플러스 한 5천억 되는 그런 회사라서 삼성의 규모로는 이걸로 큰 이득을 볼 수가 없는 회사죠. 그리고 이미 커머더티가 된 일반 상품화가 진행된 중국 회사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그런 회사. 휴대폰도 그런 회사가 됐는데 애플이랑 경쟁에다가 지금 사실은 밀려난 거죠. 서방 세계 어디를 가보십시오.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삼성이 압도적입니까? 아이폰이 압도적입니까? 이 상황을 지금 뒤집을 수 있습니까? 정용진이 와가지고 뒤집었어요? 뒤집을 어떤 시도라도 했어요? 이게 아이폰은 지금 완전히 세계적인 어떤 패션, 젊은이들한테는 완전히 패션이 돼버렸죠. 그만큼의 어떤 내구성과 그만큼의 어떤 신뢰도와 그만큼의 매력이 그 제품에 나타나는 거고, 갤럭시는 점점 커머더티화, 일반 상품화가 됐죠. 삼성의 가전제품처럼. 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덩치 크게 한 50%, 60% 먹는다. HBM 아직도 못하고 있죠. 근데 HBM을 수요를 맞춰가지고 누군가와 공급을 하면 내년에 공급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반도체 업계 특성상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이미 쫙 물량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2025년 내년도 물량도 이미 거의 대부분 다 공급이 확정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당장 수요를 잘 맞춰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나 이런 곳에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TSMC가 또는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뺏지 않는 한 뺏을 수도 없죠. 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지 않는 한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을 기약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재용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 신문들 보니까 이재용이 2015년 1월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올해 경영계획 보고를 받고 신임 임원 연수행사에서 건배사를 제의했다. 이재용 체제로 전면 개편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이게 2015년 1월이에요. 이건희 회장 이렇게 들어 누우셨을 때,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기 체제로 자기가 어느 정도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신문의 이야기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지금 2014년인데 9년이 지났어요. 2020년 10월 25일에는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지금까지 뭐를 했어요? 삼성의 문화를 바꿔놨습니까? 특히 이런 문화 있죠. TSM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삼성의 그 1차 밴드 업체들을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삼성도 취재를 했지만, 삼성이 대단한 측면이 있죠. 대단한 측면이 있고, 혁신을 해서 뭔가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운도 좋았던 측면들도 있죠. 근데 지금 이재용 씨가 등장하고 건 10년이 됐는데, 삼성이 가장 약점으로 치는, 특히 이런 시스템 반도체랄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분야, 이쪽에서 왜 잘 안 되냐? 하나같이 다 아실 거예요. 그 반도체 업계나 삼성과 일해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삼성의 행태를 익히 아는 사람들은 첫 번째 지적하는 게, 야, 삼성은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잖아. 같이 그 1차 밴더들을 꾸려서 1차 밴더들을 쓰고 버리고 그 다음에 한쪽에 몰아주고 한쪽에 몰다가 그쪽에서 뭔가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주고, 그게 바로 한미 반도체 사건 아닙니까?
그대로 사주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래 잘했어. 우리 함께 같이 가자. 같이 상생하자. 같이 성공하자. 당신들은 이만큼 잘했으니까 당신들이 더 커야지. 라는 그런 협동의 보상 체계. 예? 자본주의 호모사피엔스가 발전했던 그 협동의 보상 체계와 협동의 문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야, 저거 다 써먹었으니까 버려. 그 다음에 뭐 이거 저 뭐지 승계하는 과정에서 뭐 충분히 했으니까 한 1,000억 주고 뭐 나가 다음 세대. 예, 다음 세대 이학수 회장 말하는 겁니다. 뭐 다음 세대 그런 식의 문화. 조직의 우두머리가 하나 있고 진짜 무슨 마피아나 깡패 집단처럼 정치 권력이랑 좀 비슷하죠. 한국의 정치 권력이랑. 이렇게 해서 그냥 먹고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아유 나도 뭐 한 1,000억 뭐 어떤 사람들은 한 1조라고 이학수 회장이 나중에 이제 총 가져간 돈들이 한 그 정도는 될 거다. 아, 뭐 본인이 또 벌기도 했던 것들 다 포함하면 그 정도는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관료화되고 이기주의화되고 한 사람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야 생태계를 조성해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이런 거를 할 테니까 이게 한국에도 좋고 삼성에도 좋고 당신들한테도 좋을 거야. 우리를 믿고 한번 같이 가보자. 그리고 성과는 함께 나누는 거야. 물론 우리가 많이 가겠지. TSMC가 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2, 3년 후에 어떤 HBM을 만들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함께 독려하면서 대만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을 함께 가지고 간 게 먹고 버린 게 아니고 그리고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함께 품고 가지고 간 게 지금의 TSMC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은 그런 조직 문화와 승계 문화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이재용 씨는 그때 뉴스타파에서 프로포폴 맞고 무슨 간호사랑 대화하고 이런 문자하고 이런 거 나온 게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 게 저런 사람이 한국 최대 재벌을 어마어마 시가총액 500조예요. 전자가. 예? 잘 나갔을 때는 맡길 수 있나?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0년 전에 올림픽에서 아버지가 금메달 땄다고 20년 후에 어디서 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들을 미국 올림픽 육상 그 대표 선수로 밀어 넣어서 야, 너 금메달 딸 거야. 라고 하는 게 승계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재용이가 또는 뭐 누구죠? 아까 정용진이 누구? 그다음에 뭐 정의선 이런 사람들이 예? 이걸 승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재벌 3세 체제를 보니까 야, 재벌 3세가 와서 승계를 해서 나라가 망해 가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이거 당장 상법을 개정을 해서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높이고 3% 4%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맘대로 계열사까지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지들 멋대로 지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고 그게 사적 이익 철저히 머릿속에 사적 이익만 가득 차고 그 아들한테 물려줄 거 손주한테 물려줄 거만 머릿속에 가득 찬 놈들이 무슨 국가를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하고 기업을 그렇게 큰 기업들을 경영할 어떤 책임감이나 뭐가 있겠어요? 예? 맨날 세법만 연구하는 애들이 변호사들 동원해가지고 저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좀 운이 좋아서 또는 한두 명의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도 정말 특별한 경영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운이 좋았어요.
예? 한 번까지는 2세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3세 때부터 지금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정의선 부회장을 좀 더 봐야 되겠고 증명하고 있는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저렇게 저 승계 체제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세를 그냥 없애줘야 돼. 승계 잘 해가지고 어떻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 지 주식은 지가 세금 내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요. 세금 내고 자기 주식 자기가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겠지. 그 세금, 뭐, 이게 지금 잘못하면 외국 자본에 뺏기니까 세금 좀 덜 내는 방법, 그거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속세를 그래서 좀 줄여주자. 왜냐하면 외자한테 뺏기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것까지는 저는 오케이. 그래, 그것까지는 좀 타협이나 합의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경영권을 왜 이재용이가 꼭 가져야 돼?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왜 그래야 돼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 팀 쿡이, 예? 팀 쿡이, 애플이 팀 쿡이 스티브 잡스 아들이야? 아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애플은 잘 되잖아. 그죠? 버크셔 해더웨이, 찰리 몽거, 그 다음에 워런 버펫, 둘이 친구긴 하지만, 찰리 몽거가 워런 버펫의 아들이랑 손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워런 버펫이 아들한테 버크셔 해더웨이를 물려주지는 않잖아요. 지분 조금 떼주는 거지. 대부분은 다 사회 환원해버리고. 99%를 환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부한다는 거잖아요. 그 진짜 이상한 거죠. 자본주의가 아닌 문화를 자본주의로 만들어 놓고 그거 자본주의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희망퇴직 시키는데 진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로 보면 재벌 3세들 아닌가 싶어요. 경영 성과로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저 구조, 삼성전자가 HBM, 이런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묘하게 반도체가 저렇게 중국을 견제하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납품하고, 그리고 TSMC가 장악을 하고, 한 70%를 장악하고, 그러면 삼성의 미래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현대차를 고민을 한다면 저 구조가 우리나라가 반도체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반도체 위주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만약에 말이죠. 앞으로도 만약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미중 갈등은 계속된다고 하고 지금 잠깐 주춤거리지만 전기차, 특히 뭐 가솔린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율주행차 위주로 앞으로 쭉 가게 된다면 반도체가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막 2,000개씩, 10,000개씩 들어가는 앞으로의 시대가 되면 그리고 고품질의 반도체를 중국 업체들이 수급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수급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이 최소한 서방 진영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자율주행차 시장까지 넘보게 될까?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위에서 UAM이랄지 뭐 공중에서 떠나는 것들은 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그 안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나 이익과 직결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미중이 이런 상황이면 절대 이 분야는 서방은 서방, 중국 러시아는 중국 러시아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중국 이렇게 따로.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서방 진영에서 우리가 제조업 1등 할 수 있는 분야
저는 그거를 최근에는 그나마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어, 중국 자동차가 팍 진입을 못 하겠네.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 특히 저렇게 그 수익이 많이 남는 북미 시장에 중국이 과거 일본이나 한국이 했던 것처럼 미국 상륙 작전을 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거를 못 하겠다. 미국 시장이 제일 돈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UAM까지 해서 상당히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기회가 있겠다. 그런 어떤 그 상상, 팩트에 근거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에 그냥 참고만 해보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금 변명을 하네요.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이잖아요. 지금 중동 전쟁이. 근데 왜 세계의 가장 강대국들이 중동 전쟁을 막지를 못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영향력이 없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네요. 원심력이 90력이 작동했던 세계가 아니고 지금은 원심력이 작동하는 분열적 세계다. 이럴 때 마침 미국의 힘이 약하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고요. 미국 정가도 그렇고 뉴욕타임즈도 그냥 심플하게 지금 150억 달러 정도를 바이든이 군사 원조를 약속을 했고요. 네타냐후 시절에 약속을 했고 계속 주고 있잖아요. 군사 원조를 150억 달러를 해. 아니 그거를 스탑하면 되지. 그거를 스탑하면 전쟁이 스탑되겠지. 이라는 각종 경제 제재 나쁜 짓 했다고 각종 경제 제재 악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서 이란 경제가 황폐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감히 전면전을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경제도 황폐화됐고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든 미국의 경제 제재를 좀 벗어나야 되고 원조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돌변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뭐 계속 맞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면전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옛날에 1978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스라엘과 뭐 이집트를 화해시킨 거, 그래서 협정 맺은 거, 그 다음에 요르단과 94년에 협정 맺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미국 외교에 잘 나갈 때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였는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세계가 완전히 분절화됐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절화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기사 안에 녹아져 있는데요. 국내 외적 요인 때문에 더 이상 뭐 150억 달러 원조나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거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내적인 요인이 뭡니까? 유태인들이 미국 경제를 잡고 있고 미국의 언론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의 원조를 중단하거나 이스라엘을 중심부에서 주변부인 대학이나 학생들이나 유럽의 민심이나 자유로운 지식인들이 비판하는 거 주변부에서 비판하는 거야 뭐 그런 거고 워싱턴 정가 핵심 행정부에서 이스라엘한테 훈계하고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뭔가 제재를 가하는 거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왜? 표 떨어지니까 실각하니까 실권하니까 권력을 놓치니까 이스라엘의 강력한 돈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동정하는 것 정도잖아요. 미국의 지식인들이나 미국의 학생들이 그것 이상 더 나가지를 못하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이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냉정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본인들이 과거처럼
다 못하니까 중국 니들은 왜 안 해? 라고 약간 미루는 식이죠. 근데 중국은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저렇게 만약에 전쟁에 중동전에 달려들어가면 오히려 야 너희들 국력이 약화되고 좋겠다 맘대로 해라 빠져도 미국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한 발 떨어져서 저기 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로만 해도 전 세계인들의 질타를 받으니까 뭐 여론전으로도 좋고 중국은 그냥 온 루커 그냥 지켜보는 그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 러시아도 중국이랑 비슷한 상황. 그냥 미국이 약화되고 이래저래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는 미국과 러시아가 덤텅이로 그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중동의 파워 국가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네요. 결국은 이제 경제 원조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원조인데 전면전을 하면 지금 현재 국력으로는 승산이 없고 공격력으로는 승산이 없고 계속 게릴라들이 레바논이나 가자 지구에서 차라리 본국 대신에 이란 같은 본국 대신에 대리전을 하는 게 낫다는 게 이란의 입장이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쟁이 커져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집트로 대거 몰려오면 그 난민들 받기가 너무 벅차다라는 게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바로 한 1년 전에 이스라엘이랑 미국 통해 가지고 이 중매 결혼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수교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런 측면 그러면서 그 수교의 대가로 팔레스타인의 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었잖아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수교하고 정상화가 되고 팔레스타인의 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근데 그거를 네타냐후가 발로 차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나가리가 됐으니까 뭐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협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적대적 공전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팔레스타인 쪽 그다음에 그 이른바 그 이슬람 세력이죠. IS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그냥 사는 일반 시민들도 그냥 죽어 나가는 거를 옆에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정말 국제 정세의 역학 관계에 따라서 수만 명이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스라엘이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인질이 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일이고 그게 냉엄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절대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주체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이렇게 외신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최주류 최경령이 주목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에 관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삼성에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떨어지면 사볼까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 관련해서 일부러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보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경제지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미국의 경제지 두 군데에서 과거의 삼성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최근 기사들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2024년 8월 1일 삼성은 과거에
본인들의 어떤 그 사기 모랄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이카노미스트 기사죠? 예, 이카노미스트 기사입니다. 네, 이카노미스트의 8월 1일 기사. 먼저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의 현황. 지금 8월 1일자의 삼성,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메모리가 지금 조금 안 좋다. 메모리 랩스 해가지고 좀 기울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쉐어 프라이스 주가가 나와 있죠. 2023년 1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달러 기준으로 MSCI 올 컨트리니까요. 월드 인덱스니까 MSCI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인덱스 세계의 IT 인덱스 세계 전체의 IT 인덱스가 2023년 1월 1일을 분기점 100으로 했을 때 세계 전체 IT 기업들을 다 모아놨더니 180 정도 되는 거고요. 2024년 8월 이 시점에 삼성은 뭐죠? 한 130 정도 그래프로는 그렇게 나오네요. 지금 그래프 나가고 있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참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IT 업계에서 그래도 뭐 3위, 애플이나 뭐 이런 데까지 다 합하면 3위, 전 세계 3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인 삼성이 뭐 이게 주가가 이거 뭡니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수치가 하나 나와 있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TSMC랑 경쟁력이 어느 정도로 벌어졌나 정도가 아니고 아예 2019년부터 생각을 해봐도 2019년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이 이미 승계를 시작한 시점, 승계가 됐다. 이재용이 다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한 데가 2010년대 중반, 2015년쯤 됐죠. 그리고 2020년쯤에는 완전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된 시점이기 때문에 2019년도 이재용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9년 1분기부터 해서 2024년까지 TSMC 대만 회사가 비메모리 칩, 연산 칩과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 48%의 칩 점유율, 전 세계 시장 48%의 칩 점유율이었는데 61%가 됐고 몇 년이에요? 5년 만이죠. 5년도 안 됐지. 4년 반 만에 2019년 초부터 2024년 8월까지 해서 48에서 61%. 삼성은 19%였어요. 19%에서 11%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TSMC한테 시스템 반도체는 뭐 삼성이 안 된다, 잽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90년대, 2000년대 뭐 다 그랬었는데 근데 격차가 더 벌어졌어. 48에서 61로 올라갈 때 삼성은 19에서 11로 떨어졌어.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차트를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트 나가고 있습니까? 그 차트 뒤에 나와 있는 TSMC와 삼성 일렉트로닉스, SMIC, UMC, 뭐 글로벌 파운더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를 보면 탑5 중에서 파운더리 탑5 중에서 TSMC는 이렇게 61%까지 48에서 61%까지 치솟고 삼성은 줄어들고 그렇죠? 2024년 1쿼터까지네요. SMIC는 살짝 늘고 UMC도 줄어들고 글로벌 파운더리도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삼성은 뭐 TSMC에 이어서 2등인데 확 줄어들었습니다. TSMC가
확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확 비약을 했고 확 도약을 했고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수치가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는 전반적으로는 삼성이 아직도 뭐 50, 60 전체 글로벌 마켓 쉐어는 잡는다. 그러나 HBM3라고 고대역 폭의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스택 메모리라고 하죠. 12단 뭐 이렇게 착 쌓아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그 중에서 가장 발달된 게 최근에는 HBM3라고 하는데 가장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가장 돈을 받는 이 메모리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카노미스트 기사에는 마켓 쉐어가 HBM3 같은 경우 90%랍니다. 90%. 그리고 삼성은 수율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근데 스택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수직으로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반도체 칩을, 그 실리콘 위에다 반도체 칩을 올려서 그게 12단짜리가 하나의 HBM3라는 건데 수율이라는 게 뭐 요만한 실리콘에다가 그 반도체를 여러 개를 놨을 때 가령 수율이 뭐 90%다. 90%면 두 번째 실리콘을 위에다가 수직으로 쌓았다라고 하면 99, 81, 81%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걸 또 다시 81 곱하기 9를 하면 98에 72, 72% 정도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네 단째를 쌓으면은 79, 63, 63%로 떨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12단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율이? 처음에 한 단위 수율이 90%가 나오더라도 곱하기를 0.9를 계속 곱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그 수율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그 생산 가능한 어떤 수율이 될까요? 그러면 거의 99.99% 정도가 되는 거를 계속 이렇게 가야 그래서 8, 90% 12단까지 쌓아서도 8, 90%의 수율을 유지를 해야 그래야 내가 그 많은 실리콘과 그 많은 칩을 넣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는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높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율이 높아야 100개 중에서 그래도 한 6, 70개, 6, 70%, 6, 70개는 갖다가 시장에 팔 수 있어야.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거를 제대로 6, 70개는 저기에서 항상 들어오네. 안정적이네. 전력도 별로 안 쓰고 효율도 좋네. 요렇게 돼야 저쪽에서도 그래 납품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게 수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삼성이 그걸 잘 못 맞추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낮은 수율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카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3년에 AMD와 함께 HBM 쪽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길을 잡고 스탠다드 어떤 규격 기준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아예 HBM 리서치 팀을 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해체를 했다. 산업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삼성의 탑 브라스 최고위 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부른 안일한 관료주의가 깊숙이 배어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제 친구도 삼성의 아주 고위급이어서 그 문화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왔을 때, 그 친구가 미국에서 왔을 때 문화에 관해서 조금 들었는데, 듣던 대로, 그러니까 제가 뭐 취재하면서 간접적으로 듣던 대로 상당히
심각하구나. 어, 게다가 삼성의 그 구조 있잖아요. 제가 뭐 그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하여간 서울대 공대생들의 꼰대끼와 위계 질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데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들어온 인재들이 부사장 이상으로 있으면서 수십억을 받아가는, 전 세계 인재가 들어와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주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이상한 관료주의 조직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업의 체계는 원래는 이게 제가 뭐 공부할 때, 경영학 공부할 때는 삼성이 환상적으로 좋은 어떤 캐시를 창출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면 이쪽으로 뭐 이런 어떤 MBA 교과서에서 과제 같은 거 하면 그런 어떤 분석을 많이 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시스템은 좀 치고 올라가면 되고,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저게 있죠, 가전. 이렇게 네 개가 빵빵하게 버티고 있으면서 서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회사고, 게다가 유리한 게 반도체를 만약에 연산 칩도 잘 만들고, 반도체 메모리 칩은 원래 잘 만들고, 이래가지고 CPU까지, 또는 엔비디아가 잘 만들었던 뭐 GPU까지 잘 만들면, 다 잘 만들면 수직으로 통합이 돼 버릴 거 아니에요. 수직으로 통합이 되면 자기 제품이니까 좀 싸게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핸드폰 가격의 경쟁력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삼성이 CPU를 자기 CPU 씁니까? 자기 CPU 썼다가 난리 났죠. 예. 난리 났죠. 지금 그래서 핸드폰 만드는 저 삼성 스스로가, 야, 우리 거 저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 쪽에다가 우리 거 그냥 안 쓰면 안 될까? 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사에는 그게 잘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뭐야? 그러면 CPU는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스템 쪽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수직적으로 통합이 안 되니까 어떤 구조적인 약점이 있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의 반도체 칩을 써버리면 야, 삼성 거를 쓰면 우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한테 반도체도 묶여, 삼성이랑 핸드폰도 경쟁해. 근데 그 핸드폰 가격은 또 삼성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여건이야. 반도체를 지들 걸 쓰니까. 그러면은 삼성 반도체 써주면 안 되겠네. 이런 포지셔닝이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옛날부터 걱정을 했었던 전략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뭐 그 공부했었을 때는 네 개가 잘 이렇게 균형 있게 가면 이쪽에서 좀 안 되면 저쪽에서 해주고 이래가지고 축축축 간다, 뭐 이거였는데, 지금은 비메모리 쪽에서는 TSMC, 메모리 쪽에서는 HBM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핸드폰은 중국과 애플한테 끼어, 뭐 이렇게 됐잖아요. 가전은 원래부터 별로 뭐 돈이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디스플레이는 여기 이카노미스트에도 나오지만 LCD는 완전히 중국 업체들 뭐 엄청 싸잖아요. 10만 원 막 이러잖아요. LCD가. OLED 같은 경우는 소형 OLED는 삼성 SDI 잘 만들죠. 잘 만들어서 팔지만, 여기 지금 또 아주 좋은 통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카노미스트에 2021년에 한국산 OLED를 이런 거죠. 이런 OLED죠. 이게 저 애플은 OLED 방식이 아니지만 뭐 슈퍼 아몰레드 방식 뭐 들어보셨죠? 막 광고할 때. 그 조그만한 거는 이런 휴대폰용은 삼성이 잘 만들고요. 큰 거는 LG가 잘 만듭니다. 그런데 LG 쪽에 큰 거는 뺏기고 LCD는 뭐 삼성이나 LG나 다 중국한테 뺏기고 그랬는데,
OLED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78%를 한국 OLED를 썼단 말이지. 주로 삼성 거 많이 썼을 거예요. 그 LG가 굉장히 거기도 그 후달려 했으니까 2021년에 78%였는데 2023년에 16%를 쓴다는 거예요. 16%를. 한국 거를. 그러니까 지들이 수율이 낮든 얼마를 손해를 보든 간에 어떻게든 이제 중국산을 거기는 뭐 공산당 국가고 막 그냥 뭐 애국주의로 막 그 하는 데니까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디스플레이도 힘들어지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카노미스트가 좀 균형된 게 그 뒤에 이 부분은 딱히 삼성의 뭐 희망이다. 요렇게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카노미스트는 저는 여기서 약간의 희망을 받습니다. 엔비디아의 입장을 써놨습니다. 엔비디아의 입장. 이거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3를 굉장히 원하는데 아까 SK 하이닉스가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누가 90%를 우리한테 납품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없어지면 나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나 미국이라는 국가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이 국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야, HBM3 같은 경우는 삼성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마이크론도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3사가 좀 경쟁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포션을 얼마든지 이 3사 경쟁 체제로 떼어주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안정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산업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카노미스트의 분석이 맞아요. 엔비디아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HBM3에 삼성이 어느 정도의 수율만 맞추면 미국 입장에서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의 그 HBM3를 환영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도 이렇게 엔비디아 입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영국의 이카노미스트의 분석은 비메모리도 TSMC를 넘어설 필요는 없지만 지금 계속 주된 고객이 그쪽이니까 그 주된 저 납품처가 그쪽이니까 그 근접해주면 경쟁력이 아주 근접해주면 그럼 그 구도가 참 좋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삼성에게 또 기회가 있다. 그러나 2025년까지는 HBM3나 이쪽에서 큰 어떤 매출이나 왜냐면 이미 다 팔렸거든. 이미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올 여름인가요? 이미 다 납품했어요. 납품이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는 안 될 거고 빨리 그 수율을 제대로 높여서 그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 거다. 지금 가격이 그래도 좋을 때 가격이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경쟁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뭐가 된다? 일반 상품화가 된다. 커머더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뭡니까 수익이 많이 남는 그런 장사가 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앞으로 1, 2년 안에 2년도 안 됩니다. 2년도 안 되고요.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삼성이 뭔가를 해야 돼요. 혁신적인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한 단계 나은 HBM3를 높은 수율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야 삼성이 과거의 삼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에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게 이런 방식으로 세계가 굴러가면 중국 러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이 따로 굴러가면 어차피 중국 시장에서 별로 많이 팔지 못했던 현대차를 제가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서방 시장에서 저 정도의 중국 혐오 정서가 있고 저렇게 이렇게 견제를 한다면 중국 차가 일본 차나 현대차가 비약했던 것만큼 도약했던 것만큼 도약을 앞으로 10년 내에 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반도체를 많이 쓰는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 차를 꺼려 하겠구나.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적 이익이 안보적인 상황 때문에도 반도체 이유 때문에도 왜냐하면 자율주행차에 반도체가 뭐 수천 개 들어가니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거기다 자동차가 UAM까지 발전을 하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포스코에 우리 스태프들한테 포스코 사야 된다. 20한 6, 7만 원일 때 사야 된다라고 했어요. 딱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세계 시장이 양분이 되면 오히려 중국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러나 제품 경쟁력은 상당히 뛰어난 한국의 철강 제품이 오히려 괜찮을 수 있겠다. 과거에는 커머더티가 돼버릴 위기에 처했던 상품들이 서방 진영에서는 제1의 상품으로 계속 군림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포스코는 굉장히 강력한 상사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다닐 것이고 그런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또 철강회사 잘 되거든요. 신소재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강회사는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포스코가 PBR도 굉장히 낮았고요. 괜찮네. 포도 낮았고 그래서 괜찮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올랐죠. 그 뒤에. 예. 저도 벌었습니다. 예. 예. 이 재벌 체제가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일본을 따라가는 밸류어 프로그램은 별로일 거야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9월 23일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사네요. 예,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Price to Forward Earnings Ratio 이거는 뭐 PR이라는 거는 보통 Forward Earning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Forward라는 거는 2024년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2024년 말 보통은 1년 6개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뭐 초든 뭐 중반이든 그 해 말에 이익이 얼마일 거야. 예상 이익입니다. 과거 이익은 아니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뭐 어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보시는데 PER이 과거에 프라이스 투 어닝이 지금 뭐 얼마였다. 4배였다. 5배였다. 요거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말에 얘네들의 순이익이 100억인데 얘네들의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야. 그것과 그것을 비교해서 이 회사를 지금 팔면 5년 안에 본전치기 그러니까 네가 시가총액 뭐 100억짜리다 그러면 100억을 다 주고 5년 안에 네가 100억을 다 이 회사의 순이익으로 그러니까 1년에 20억씩이죠. 5년이니까 20 곱하기 5니까 20억씩 뽑아 먹을 수 있어. 그게 포의 개념이에요.
그게 포의 개념입니다. 그 포가 PR이 그러면 올해 말 정도의 예상이익 또는 2025년도의 예상이익 요 지속적이고 미래의 예상이익으로 봐야지 과거에 얘네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건 우리는 그건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015년부터 나왔는데 이 그래프 나가고 있죠. 타이완 같은 경우에 대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의 한 16배 퍼가 되죠. 그러니까 16년치를 내가 먼저 1억 뭐 1년에 1억을 버는 회사인데 내가 16억에 너희 회사 살게. 왜냐면 나는 너희 회사의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봐. 요런 이야기예요. 지금 S&P 같은 경우는 한 20배가 조금 안 될 거예요. 한 18배, 19배 될 건데 그러면 18년치를 먼저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회사를 100% 인수해 버리는 거죠. 그게 포의 개념입니다. 저펜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2배 정도 되죠? 일본은 그냥 인구도 이미 줄어들었고, 줄어든 지 한참 됐고, 뭐 그런 나라인데, 성장성을 우리보다 더 높게 쳐주는 겁니다. 일본 경제를. 한국은 10배도 될까 말까. 그냥 오히려 꼬꾸라졌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시각은 이 밸류업 한국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은 1번 베끼기다. 두 번째, 삼성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코스피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재벌 세상이다. 그래서 재벌 개혁 없이는 힘들다. 근데 재벌 개혁이라는 게 뭐냐? 요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벌 가문의 이익과 소액 주주들의 이익은 늘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그 이익, 일반 주주들의 이익과 일치하게 맞춰주는 것. 그런 식으로 주가가 돌아가게 해주는 것. 그게 재벌 개혁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강조하죠. 우파 경제지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일본처럼 밸류 프로그램 작동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재벌이라는 이 체제, 재벌이 가장 깨트리기 힘든 가장 단단한 호두니까 toughest nut to crack 이렇게 깨트리기 힘든 가장 터프한 가장 힘든 호두다. 요렇게 돼 있네요. 예. 그 뒤에 인남식 교수님 그 굉장히 좋은 페이스북 글이 있는데 요거는 월요일 날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0. 그래요? 조금 더 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유, 안타깝네. 이게 지금 참 이거 꼭 좀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왜냐면 본방에 제가 또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주식만 일단은 삼성 이야기만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빠른 시간 내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인남식 교수님은 우리나라 그 외교 특히 아시아 중동 쪽에 그 부장 교수님 그러니까 뭐 외교원 같은 곳에 부장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분의 말씀이 이 구도 자체가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을 너무나 잘 중동의 상황을 잘 묘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치관 같은 게 굉장히 좀 평화지향적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중동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